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하나는 집에 있으면서 언더스탠딩 안 보는 거. 하지 말아야 하지 할 말아야 일이지. 될 거. 두 번째, 예. 자회사 물적 분할한 후에 상장하는 거. 요즘은 그거 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야 요즘은. 다 괜찮은데 그 네. 두 가지는 꼭 피해야 된다. 그 피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규제도 만들고 좀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규제가 어떤 식으로 고민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인 분이죠? 네. 법안 발의가 많이 돼 있어요. 예. 이미 법안 발의가 많이 돼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예. 금융 관련 법안 자판기. 법안을 많이 내셨고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뭐 물적 분할로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병에 대한 합병 가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네. 그 이용우 의원님이 대부분 다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로 안 가도 되겠어요. 나 너무 좋아. 근데 왜 통과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네. 그래서 오늘 이분 얘기 들어보고 예. 믿음직스러우면 저는 계속 언더스탠딩 하는 걸로 네. 하고 뭔가 좀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예. 저는 다음 총선에 일단 나가는 걸로. 네, 오늘 잘 들어보죠.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서는 2% 그냥 국회로 보내버리라고. 이게 응원이 아니라 아니에요. 퇴출의 분위기인데 아니, 거의? 아니 지금까지는 퇴출의 분위기가 기분 안 많은데 좋은데? 오늘은 응원의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간다고 해도 아니야 잡으셔야 될 아니야. 분들이 오늘은 그래도 응원의 분위기가 꽤 있는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네. 출세하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좀 심각한 얘기들만 그러게요. 아이고. 해야 돼서 일단 인사는 이걸로 하고요. 물적 분할 후에 모 회사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게 네. 그 세상에 그런 나쁜 짓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강 저희도 압니다만 이 네. 모 회사와 그 물적 분할과 모 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은 뭔지는 아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근데 의원님이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 인적 분할은 회사를 두 개로 그냥 쪼개면서 주주가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네. 그렇죠. 물적 분할은 자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꼭 이런 거죠. 어느 집안에 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집안에 투자한 건 아들 보고 투자했는데 예. 이제 아들이 잘 될 것 같아서. 아들 잘 될 것 같아요. 아들을 딴 데 시집 보내고 새로운 주주를 초청을 하면 저는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배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네. 영향이 떨어지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희석화돼 버리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예. 관련된 법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건 법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규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분할될 때 매수 청구권을 주는 거. 매수 청구권이라 하면 분할되어 가는 알짜 자회사 회사 나는 이제 내 주식 사가게 사가라. 내 주식 사가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절연하고 싶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자식한테 권리를 행사하겠다.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네. 나중에 그 친구가 상장하고 이렇게 되면 청약을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방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제한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실제로 이해상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게 다른 나라는 안 한다는 거죠?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 있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걸 제한적인 이유가 아니 그렇게 되면 내 권리가 침해되는데 내 권리를 침해하면 내 침해한 걸 복구해 달라. 예. 이런 소송이 가장 원활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나 미국, 이런 데. 영국이. 예. 소송이 원활하니까 아예 두 회사를 동시에 상장을 안 합니다. 엄두는 못 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상장을 했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피해 배상을 해야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예. 그 말은 우리나라에 그런 이해상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가 없다.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많이 한다. 예. 그런데요, 의원님. 그렇다면 저 영국이나 미국은 상장 회사의 자회사는 음. 평생 상장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도 되는데 예. 만일에 그걸 해서 예. 모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가 있으면 상당한 손해를 봐야 된다. 상장한 자회사가 아니면 상장한 모회사. 모회사가 모회사가? 그런 걸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그 모회사의 이사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상장 회사의 자회사는 상장을 못 한다는 건데, 그죠? 거의 안 하죠.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아까도 비율을 잠깐 보여주셨지만 거의 7%, 뭐 예. 10% 계속 늘어났죠. 난다는 특히 건데. 작년하고 올해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들한테 예. 피눈물을 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그 모자 회사가 동시 상장이 뭐 주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거라는 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돼요. 나쁘긴 한데 그걸 아예 막아버리면 상장 회사의 자회사는 상장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상장 회사는 별도의 사업, 기존에 하던 사업 이외에 별도의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건 혹시 아닙니까? 아니 상장회사에서 하고 네. 싶으면 네. 새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자금 조달을 하면 되죠. 자신이 증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주주 구성을 아예 달리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주주 구성 자체가 나한테 영향을 주게 하는 거니까 영향을 안 미치는 방법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가 그렇게 돼 있냐면 일본하고 미국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 도쿄증권 거래소 유가증 상장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있나 보군요. 예. 예. 그 모회사의 자본 구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아. 자회사의 상장으로 예, 모회사의 그 지분 구성에 지분 구성에 영향을 줘버리면 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예. 설령 상장하려면 그거를 보호해주는 그 지분 구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은 자회사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상장은 할 수는 있는데 예, 상장하기 전에 주주 구성 그대로 상장을 하든가 예. 해야지. 그러니까 즉 구주를 그대로 올리지. 예. 신주하는 공무주 청약에 따라서 신주 주주를 받지는 말아라. 예. 그럴 거면 왜 상장합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뭐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일본의 자본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네. 몇 년 전부터 적대적 M&A나 이런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예.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사회나 회사가 그 쓸데없는 행위를 안 하려고 하고 그걸 했을 때 공격을 당하면서 자본시장이 굉장히 일본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아, 이게- 이 규정 때문에요? 예. 왜요? 이게- 왜?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거랑 활성화하고는? 왜냐하면 그 내 지분을 침해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침해를 하면 적대적 M&A를 하고 소송을 걸으면서 예. 이사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행위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보호가 많이 됐고 이게 실제로 아베노믹스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예. 규제책이 일본 증시에 생긴 게 예. 그게 뭐 적대적 M&A도 좀 더 활성화하고 예. 주주 자본주의로 좀 더 흘렀다는 얘기네요. 많이 일본 흘러갔죠. 증시가. 그러면 의원님 그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물적 분할
하고 상장했을 경우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을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하고 모회사 주주들한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안. 지금 이런 내용이 이제 법안에 올라가 있는 건데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도 뭐 대통령 보고 뭐 이런 거 발표한 보도를 보면 주식 매수 청구권 하는 거는 우리도 하려고 한다. 그거는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뭐 3분기 뭐 조만간 하여튼 발표하려고 한다. 이거는 거의 합의가 거의 된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자는 건 국회 내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대충 공감대가 다 있는 거다.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감 예. 무조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토론을 했었고요. 예. 그 당시 금융위에서도 인지를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대선 공약 과정에서 네. 여야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야. 그거 외에 이제 신주인수권 부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매수 청구권하고 신주인수권은 같이 쌍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나 이거 더 이상 당신하고 단절할 거야. 예. 사가. 근데 나는 자식 그 상장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게 쌍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논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장되는 자회사의 예를 들면 LG 같은 경우엔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새로운 상장되는 상장할 때 주식을 예. 공모가나 뭐 저기 일정한 가격으로 살 옵션이 생깁니다. 옵션을 LG 화학 주주들에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되던 당시에 LG 화학 주식을 갖고 있었던 그렇죠. 주주가 예. 갖게 된다. 그런데 저는 그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죠. LG 화학 주주들 중에 이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분들은 그 물적 분할 공시 나오기 직전 주가로 회사에서 사가라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신청할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다 신청을 그러겠죠. 하죠.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LG 화학 주주는 다 반대. 반대고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주식 분산 요건이 떨어져서 그냥 저절로 상장 폐지인데요? LG 그럴 화학은?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사실 신주인수급을 받는 거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고 예. 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나는 찬성을 하고 신주인수급을 받아버리죠. 그런데 찬성하는 그 순간 물적 분할한 그 순간은 얘가 상장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 실제로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할 때 주주한테 공시를 필요하죠. 상장 언제까지 상장하겠다. 상장하겠다 있어야죠. 상장하려는 물적 분할이다. 예. 아닌 물적 분할이다. 그렇죠. 공시를 하고. 예. 그런데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옵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가격의 이슈도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은 네. 법으로 정해져 있죠. 뭐 예. 한 달, 일주일, 하루 그러니까 물적 분할 공시나기 한 예, 달 전, 공시나기 전. 일주일 전. 뭐 그렇게 가격, 정해져 가격? 있죠. 시가 그 자본시장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걸 원용하면 될 거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 가격은 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회사의 상장 가격은 예. 요즘 같아서는 상장할 때 상장 주식 주겠습니다 하면 싫은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요즘 분위기가 IPO 되는 주식들 뭐 어디 좋아하나요? 근데 그거는 항상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예.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만 예. 뭐 불황의 것도 있고 근데 아마 가을쯤 되면 그 불황 부분은 다 반영이 좀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가시화가 된다면 내년에 한다면 좀 두고 보지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매수 청구권 그 매수 청구권 가격 문제를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가로 하는데 시장 가격으로 하는데 그거를 공정 가격으로 해야 왜냐하면 회사가 그 시점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예전에 이제 삼성물산의 네. 경우가 네. 그거였죠. 행위를 안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네. 행위. 그거 자체도 사실 보면 주주의 배임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회사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의무 중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주주 의무를 해야 되는 걸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법이 이제 공정 가액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시행령에는 시장 가격 또는 공정 가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행령이 아니고 법으로 아예 공정 가액 또는 시장 가격에서 높은 거. 아, 그 둘 중에 높은 것. 네, 아.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회사가 시가가 얼마더라도 PBR이 뭐 0.8 이렇게 되면 PBR 1 정도는 돼야 되지. 이런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주주한테 주주를 더 대접을 하면서 우리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건 좋은 방향이네요. 그런 법안이 다 만들어졌어요, 의원님? 법안은 다 제출돼 있습니다. 그 왜 통과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질문도 180석인데 왜 통과가 안 됩니까? 그래, 이제 왜 이제 민주당이라도 어떻게 좀 다 모아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보면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럼 사실은 그 이제 정무위가 구성이 됐고 하기 예. 때문에 심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국회에 이제 법안 소위가 있는데요. 네. 법안 소위의 오래된 관행 중에 하나가 예. 법안 통과는 만장일치입니다. 아니 그게 왜 그래요? 정무위원회라고 하는 그 전 상임위가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상임위가 있고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행으로 있는데요. 법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말고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기를 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부분을 어떤 리스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해서 신속 통과해서 예. 이거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60일 동안 빠르게 논의해라. 그거에서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네. 조건이 예. 있습니다. 예.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고요. 어.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는 여야가 다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기도 하고 이 물적 분할과 관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 막 한 명이 절대 난 반대세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정치인은 모든 네. 행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네. 그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죠. 아, 지금 그래서 이 동네는 바꿔야 된 법이 일단은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서 이사 지금은 회사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주주의 이익에 예, 또 복무하도록. 복무하도록. 예. 상법을 아예 바꿔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게 가장 본질적인 해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설명을 듣기로도 그 근거가 없어서 예를 들면 물적 분할이건 뭐건 간에 뭐 이사회에서 뭘 회사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주주들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근거가 없어서. 사실 소송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뭐 나머지는 대충 다 풀어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는 혹시라도 반발은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넣는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판례가 2008년인가 대법원 판례에서 형성된 건데 예. 삼성 에버랜드 네. 케이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그 판례의 이론적 기반을 만든 사람이 지난번 공정위원장 지명됐다 철회됐던 그게 무슨 분입니다. 판례였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네. 회사가 인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수를 안 하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회장한테 너 줬죠. 줬죠. 사실상. 쌍가격으로. 삼성 예. 핵심 계열사인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예. 이재용도 주주고 계열사들도 주주였는데 계열사가 포기했죠. 계열사들이 그 전환사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예. 이재용이 몰아서 가져서 그래서 지배주가 그 됐는데. 삼성 에버랜드의 주주나 삼성물산의 주주에게 네. 너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으니까 네. 이거는 배임이다라는 소송이 있었고 예.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이익에만 복무하면 됐지 주주의 이익을 아 할 필요는 없다는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가 형성됐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판례가 형성됐으면 좀 더 그 원칙을 지키려면 그때부터 그런 뭐 법의 개정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근데 그 법 개정 이야기는 한 15년 이상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었던 거고 요즘에 특히 이제 물적 분할이나 동시 상장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푸는 문제는 여기다. 이렇기 때문에 법사위에도 그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제가 발의했습니다. 당시에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는 좋은 거였는데 예. 에버랜드의 자산에 비해서 싸게 너무 싸게 나왔으니까. 그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 포기했으니까. 삼성물산은 혹은 다른 계열사들은 그걸 포기했다. 그거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잘못한 거고 뭐 삼성 SDI라면 SDI 주주들한테 잘못한 거라는 거였는데 당시에 대법원이 잘못 아니라는 거였습니까? 그럼 예.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의 요지가 회사 이익에는 복무한 게 맞다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면 예. 그게 왜 회사 이익과는 왜 연결되죠?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싸게 샀으면 그것도 회사 이익일 텐데. 싸게 살 권리를 포기한 그게 주주의 이익은 침해했지만 회사의 이익에는 복무했다고 보니까 괜찮아 한 거잖아요. 회사 이익에는 왜 복무했다는 저도 거였어요?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주 그렇다. 이익에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앞으로 판례들이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날 수 있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이사가 결정하는 어떤 사안들 중에 주주의 이익에는 침해가 되는데 회사의 이익에는 복무가 되고 반대로 또 주주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데 회사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늘.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법안을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실 때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 경우에는 대체로- 미국이나 대부분이 주주이익에 비례적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의 역할이라는 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주주들한테도 내가 주주들한테 월급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주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는 게 내 의무사항이다. 네. 그렇게 대부분 다 돼 있다는 다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밌는 판례들이 우리나라도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동국제건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먹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사회이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 이사들. 사회이사니까 사내 예.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막아야 막았어야 될 되는데.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내부 통제가 잘못돼서 벌금을 먹었다. 너 그 제대로 충실한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책임이 있다. 요게 이제 작년 12월인가 동국제강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에 비례적으로 복무한다는 규정이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이 해석이 자꾸 해석이- 법원이 그런 식으로 예.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상법에는 왜 그러니까 굳이 다른 데는 두 가지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굳이 왜 주주의 복무에 이해 비례적으로 복무한다는 건 있을까요? 원래 그게 아니고 예. 그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를 예. 할 때 충실 의무에는 주주에 대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하고 쓸 때는 회사라고만 쓸 때 그냥 회사라고만 쓰면 회사가 그리고 주주고 주주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랬다. 일단 그거 바꿔야 되고 물적 분할을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 그리고 신진수권을 주든지. 준다. 그리고 그 법이 세 가지가 다 다른 다르죠. 법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법안을 만드셨고 이제 통과만 하면 되는데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죠. 아마 8월 중순 16일부터 다시 국회가 열리니까 예. 그건 결산국회이긴 하지만 뭐 법안 논의하자고 해서 법안 소위 열고 과정을 거쳐야죠.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주장을 하실 때마다 그 주장도 옳고 취지도 알겠으나 이러면 분명히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는 걸 막는 것이니 애초부터 100% 자회사로 설립 때부터 설립을 하고 각종 물심양면의 지원은 사실상 내부에 품고 있는 사업부만큼이나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서 키우면서 상장을 시킬 건데 이때는 물적 분할로 상장이 아니라 그냥 자회사 상장이니까 이 법으로도 못 막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같지 않겠는가? 그 구멍은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근데 미국의 알파벳이 상장돼 있고 자회사는 알아서 상장회사도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고 아니면 매각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쓰죠. 예. 그리고 아니면 그 자회사만 상장하고 모회사는 상장을 안 한 상태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주주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아무튼 소송 붙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예. 해라. KD 해피님이 네. 언제 통과할지 좀 그러니까 답변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런 질문. 저도 빨리 통과시키고 싶고 의석이 필요하면 더 주실 지금 분위기입니다. 200석 드릴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런 그 의견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예. 이게 필요하다고 각각 정무위 그 여야 의원들한테 이거 네.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고 해야지만 네. 그분들이 이제 하시죠. 저같이 할 때 저희 당 의원들하고는 잘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지만 예. 또한 이게 보면 회사로서는 좀 더 귀찮은 일이거든요. 비용이 드는 일이고. 그렇죠. 네. 근데 누구라도 회사에 있으면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할 거니까. 근데 주주를 초대를 했으면 주주답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애초부터 상장하지 말든가. 말이죠. 그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특히 주주의 복무, 주주의 이해에도 복무를 해야 된다. 이사의 의무에는 이 조항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나온 걸로 아는데 진짜 그래. 반대하는 있나 봐.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저기서도 우리 원종님도 어.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라면 이건 언제 통과될지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기대하는 거는 네. 이번 정기국회에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법안을 발의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선거 과정에서 네. 공약과 과제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속으로 하더라도 본인들 정치인들은 본인이 말을 한 거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잘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는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그 주주 복무 그거는 상법은 확실하지 않죠. 상법은 사실은 법사위 문제이기도 하고 예. 법무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예. 사실 보면 그러면서 법사위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는 이것도 좀 뜨거운 건데 네. 가상자산, 예. 암호화폐와 관련한 어떤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작년까지 가상자산에 관련된 법안은 정무위에서 14개인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여당은 오늘 같은 경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걸 해서 포괄한다고 했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좋은데요. 작년 연말까지 좀 합의가 됐던 사안은 법안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에 대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고 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 다 같아요. 있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딱 걸리는 부분이 한 두 가지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진흥책을 넣을 거냐. 진흥책, 예. 디벨로프.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붐업을 거기에 시켜줄 붐업을 거냐. 시킬 거냐. 어. 요게 들어가자고 하는 게 있었고 저 같은 사람은 굳이 그런 건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보호와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어 준다면 그 외에는 민간에서 알아서 할 영역이다. 그래서 생각 그거다 이거죠. 예, 그거에 이제 견해차가 하나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아. 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능 같은 거는 중기벤처부에서 지능 법안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정무위 쪽에서는 규제 법안을 하면서 그게 밸런스가 맞아가야 된다.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규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 가상자산이 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거래했을 때 그 자산은 별도 예치를 해야겠죠. 그게 무슨 말이죠? 별도 예치라는 게? 제가 거래소인데 예. 비트코인을 10개를 거래했을 때 증권 예탁원처럼 별도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거래소에서 그냥 10개 샀다고 실제로- 알아서 그냥 숫자만 해주고 예. 너희들끼리 놀아 하지 말고 예. 제3자가 수탁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권회사하고 유사한데 예. 제3자 수탁을 하고 그 계리하는 것도 신탁 같은 것도
사무수탁 따로 해줘야지만 그 숫자가 크로스체크이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거래소에서 내가 비트코인 10개를 샀다고 하면 그게 진짜 10개가 있는지 진짜 10개를 샀고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전혀 있는지 알 수 모르는 없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코인을 또 이제 월렛에 암호화해서 따로 보관하는 것들. 네. 그거에 사실 보면 최근에 이제 은행에 대해서 가상자산업 참여한다는 게 은행이 사실 그 수탁 업무하고 해야 되는 거. 보관 업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은행들은 네. 거래 자체보다도 그런 업무들 그런 것도 정해야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증권거래소 저 자본시장법 비슷한 게 있는데 시세 조정을 하는 행위들, 네. 네. 가장 매매를 하거나 통정 매매를 하거나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어야겠죠. 네. 처벌 조항도 없습니까? 지금은 조항 자체가 아예 법안이- 없다니까. 법이 없습니다. 감시 조직이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체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가상자산이라도 블록체인이라는 건 분산화되어 있고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가 원칙입니다. 자율규제라고 하면 자신들이 협회를 만들고 스스로 규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자율규제는 보통의 경우는 등록이나 신고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과연 이 시장을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너무나 난립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가를 하는 게 어떨까? 거래소를요? 예. 지금도 뭐 한 5개인가만 겨우 그거는 이제 돌아가죠. 5개는 AML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가상계좌 연결하는 네. 실명 확인. 예, 실명 확인만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는 데인데 예.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요건을 만들어서 인가를 해주자. 근데 요거는 차이점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규제가 맞지만 자율규제를 했을 때 금융법 체계상으로 보면 페널티 조항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벌금 뭐 1, 2억 몇 천만 원으로 하는데 그걸로 규제가 될까? 거래소들의 규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예. 아. 근데 인가는 페널티가 좀 셉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통해서 질서를 좀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자율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인가제를 주장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돼서는 좀 이상한 건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물론 규제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거래소가 상장도 하고 상장 심사도 자기들이 하고 거래도 자기들이 하고 돈 맡겨놓은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뭐 감사하는 것도 공시 의무도 다 자기들이 그러면 알아서 그렇죠.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거래소의 규정에 백서 같은 것도 공시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고 ICO를 했을 때 ICO 기준을 어떻게 자기들이 명확하게 하고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거래소를 저는 진짜 저게 거래소가 맞을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브로커 증권회사하고 똑같죠. 증권회사보다 더 많은 아니, 그냥 권한이 있죠. 형태로는 증권회사죠. 네. 자기 매매도 하면서 아 거래소가 아니고 증권사에 가깝다. 증권사에 가깝죠. 아. 사실 거래소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플레이를 하면서도 예. 이때 그런 부분의 규율 체계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체 거래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게 하자. 그러고 지금 거래소를 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두고 뭐 자기 매매를 그렇게 된다면 좀 달라질 수 별도의 있죠. 거래소를 만들고 만들어주고 증권거래소가 계약 그렇죠. 지금 거래소라고 하는 회사들은 일종의 증권사처럼 해주자. 주식거래 증권사처럼 예, 그리고 그 대체 거래소의 지분을 갖게 해라. 갖게 해도 거의 되죠. 프로가 제가 얘기하던 거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 아이디어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한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전개되지는 못했고요. 예.
향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도 해야 되고 지금 증권거래소처럼 뭐 외부의 별도의 예탁원 같은 그런 별도의 보관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공시 의무나 뭐 상장 심사 같은 게 지금은 뭐 다 돈 받고 그냥 뒷돈 받고 상장시켜주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상장 안 돼 있는 게 여기에는 상장되어 있고 기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하면 아무거나 퇴출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상장 심사 기준이라는 게 과연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근데 보통 본질적으로 아무나 백서 하나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거 그렇다면 안승찬 코인도 지금 무슨 다른 코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도지코인보다 나쁜 게 뭐야? 도지코인 다 상장돼 있는데 네. 상장 심사 기준을 당연히 만들고 옥석을 가려야 하나 도대체 옥과 석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차별성이 있느냐 그들이. 근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 할 때는 네. 커뮤니티가 있고 논문도 하고 발표하고 비판을 해가면서 조정해서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월가가 어떻게 형성됐을까? 처음에는 채권 그냥 서로 주고받는 장소였습니다. 예. 열 몇 개가. 네.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 한 사람이 우리 안승찬 씨가 나도 들어올게 하면 잠깐만 너 들어올 자격 돼? 심사를 하다가 사고를 치면 안 돼. 근데 월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하면 영 이상한 것만 나오고 제대로 안 돼. 그럼 퇴출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기 단계 그러면서 아 저쪽 가서 저쪽 시장에 노니까 저기는 좀 믿을만한 시장이야.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 가니까 저기는 정말 믿을만해. 네. 근데 동네 시장을 갔더니 물건도 속이고 썩은 것도 나오고 그럼 에이 저기 안 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이 과정도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유사수신은 아예 애초부터 금지하잖아요. 예. 금지하는 이유가 그게 뻔한 사업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뻔할지 안 뻔할지는 또 가봐야 된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런 건 걸러내는 거다. 유사수신이라고 막지 말자. 몇 번 사기 당하면 안 하겠지. 라고 그런 논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허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유사수신은 왜 막느냐? 폰지 사기는 왜 막느냐 처음부터 하도록 하지. 하다 보면 알아서 시장에서 정화가 되겠지. 근데 폰지 사기를 처음부터 폰지 사기라고 하진 않을 거고 역사적으로 폰지 사기가 있고 네. 그 행태를 봤으니까 아 저런 식의 행태는 사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매도프 사태도 보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예. 매도프도 폰지였잖아요. 네. 예. 그 2000년대 초반 그걸 보면 우리나라 뭐 대형 연기금도 걸려 들어갔는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고 정리가 항상 시장에서 없어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왜 저기만 저렇게 돈을 벌까?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면 근데 기준점이 없어버리면 그냥 혼돈의 상태가 전개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가상자산업법을 제가 제일 처음 발의를 했던 이유가 저도 저게 굳이 법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가 시장이 가는 걸 보니까 이 상태로 갔다가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외부에 맡기기도 맡기고 불공정 거래 감시는 해라. 예, 시세 조정을 한 경우 그 법안 처음에 아까 전에 이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제 그 국회 내에서도 지능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좀 갈린다. 그러니까 뭔가 법은 만들고 규제는 하자는 거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게 예를 들면 지능 관련된 규제가 법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제가 사모펀드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정책적으로 사모펀드를 육성하자 이러면 사모펀드에 대한 일정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규제를 좀 완화시켜줬죠. 그게 2015년의 케이스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금융위에서 그걸 발표를 했으니까 그 시장이 내가 키우겠다고 육성했다니까 그 시장 규모가 어떻고 수익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 규제가 그렇게 풀리게 되면 또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건 리스크가 있어 몇 가지 제동 장치를 자꾸 걸 겁니다. 네. 그러면 아니 내가 내 성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동 장치 거는 게 못마땅해지기 시작합니다.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규제와 지능을 같이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서 그건 사실 조직이 떨어져 있으면 상호 체크 밸런스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예. 금융회사에서 전략기획부에서 투자한다고 하는 걸 예. 리스크관리본부에서 뭐라고 하면 서로 해가지고 조율해서 끝나 어느 점을 리스크는 어디까지 선택한다는데 네. 리스크 자꾸 너는 안 된다는 소리만 너 하지 마 하는 순간 리스크는 더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규제법에는 규제가 확실히 들어가야 된다. 지능법은 그러고 지능법은 그게 지능법을 들어가고. 사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정부조직법상으로도 제가 네. 예를 들어서 국토부의 경우에 사대강을 할 때는 개발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환경부는 환경보존의 논리가 들어가고 그게 각각의 부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둘이서 싸우는 거지. 싸우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정도까지는 합시다라고 합의를 보는 과정이지. 한쪽을 넌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마 하면 그 리스크를 다 전가되면서 훨씬 더 피해를 가져오는 케이스죠. 환경이냐 개발이냐는 둘 다 가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맑은 공기도 필요하고 또 사회 인프라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웨이트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해야 될 이유는 어떤 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지능을 해줘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지능이 잘 되지 않나요? 가만히 아니 있어도 그게 지금 난리인데. 되면 어. 그게 되면 뭐가 좋길래 지능을 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사실 보면 예. 현재 금융회사의 모든 것들을 예. 보면 중앙집중 원장 기입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비트코인 나왔을 때 분산형은 필요할 네. 수 있습니다. 노드로 해서. 네.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분산형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을 텐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욕망이 있으면 새로운 기술들이 의외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보면 그렇죠. 기술이 발전한다? 기술 같은 게 정보 처리 방식이라든지 그 그러니까 암호 체계나 보안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의외의 것들이 발견되질 수가 있거든요. 의외의 뭔가가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예. 그러고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거죠. 책임지고. 근데 그게 다중이 연결돼 있으면 그 다중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법안에는 백서를 명확히 공시하라고 했고 예. 알 수 있게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예요. 편의점에 제가 파는 상품이 뭔지는 알아야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증권회사가 브로커를 자꾸 하다가 왜 증권사 리포트를 만듭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종목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백서가 나오면 백서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분석 보고서를 잘해주는 거래소 야 저기 가서 이야기 들으면 잘 먹히는 거고 쟤들은 허접하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서 크는 데가 있고 죽는 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건 뭐 개인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 의견을 여쭙는 건데 기업은 각각 공장도 다르고 제품도 다 다르니까 분석의 여지도 있고 분석할 대상도 있고 내용도 있으나 코인이 뭐 도지코인과 안승찬 코인과 2% 코인이 네. 본질적인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이름만 다른데 그게 분석이 됩니까? 백서에 쭉 정의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그 국제적 이제 협의 사항이 백서를 봐서 백서가 이게 증권형이면 증권형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한 거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거는 증권거래법 SEC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규제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승찬 코인과 도지코인은 규제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건 각각 알아서 할 일이고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거는 개인 간의 스스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사모펀드죠. 사모면 네, 맞아. 네.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공모로 공개할 때는 각각의 규제가 있는 그런 특징하고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들이 막 만들어지고 예. 뭐 법안도 통과됐다고 하던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가상자산 규제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어.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예.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할 때 예를 들면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식은 자녀재산 청구권이잖아요. 있죠. 원리가 명확하게 있어.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가상자산은 백서에 보면 백서의 발행 주체는 재단입니다. 네. 재단은 우리가 재단에 뭘 내면 출연이거든요. 네. 예. 출연자가 그 재단의 권리가 명확하지가 않죠. 음. 근데 내용에 보면 출연을 하는데 내가 뭐 자산운용사로 내가 이거 권리 줄 거야 하면 바로 증권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서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그 백서를 보고 이게 증권형이냐 일반형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증권형은 증권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일단 입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것도 이거는 언제 됩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여당에서 벌써 디지털 기본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당장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예. 아마 자율규제냐 아니냐 정도 그거 논의를 하면 이것도 올 하반기에는 일정 정도 틀이 갖춰질 겁니다. 법안의 틀이 법안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이게 속도가 잘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예, 법안 심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네. 국회법을 만들면서 몇 가지를 강제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권고 장치로 예. 일주일에 몇 번 회의를 언제 하고 이런 거 다 정해 놨습니다. 예. 근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응이 네. 의외다.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걸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들으면 기분 좀 좋지 않을 만한 맞아요. 반응이긴 합니다만 네. 야, 그래도 하여튼 오늘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나온다고 하면 야, 오늘은 또 채팅창 난리 나겠구나. 근데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늘은 디테일한 실무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분하네요, 오늘은. 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법안을 많이 내시니까 좀 법안에 대한 디테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법안을 만들 때는 보좌진하고 같이 만드시죠. 예. 그럼 보좌관을 잘 두면 좋은 법안이 나오는 겁니까? 진이 사실은 더 많이 압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더 많이 압니까? 한 분은 저희 3년 선배고요. 선배를 보좌진으로 썼어요? 예. 네. 나이도 아주 국회에 있었던 예. 되게 불편하겠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저하고 동기고 한국투자증권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그래서 두 분 다 채권 트레이딩도 했었고 뭐 컴플라이언스나 기획 다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누가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가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 이런 측면에서 이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건 아니다 이러면 만들자고 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셋이 같이 하는구나. 토론하고 나서 야 영호야 네가 정리해. 둘이 일어나. 그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방에는 이제 구급 비서관까지 예. 다 같이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를 같이 얘기했더니 좀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못 보던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고 저는 국정감사 때 질의서도 심지어 인턴도 네. 질의서를 썼었고 어떤 친구는 여름 방학 때 인턴을 하면서 본인이 끝날 때 법안 하나 만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권한을 주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하면서 법안 같이 토론하면 네. 다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무위 각 소위원회가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하는 게 관습적으로 된다. 그 말은 법안을 잘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로비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료 여야를 여야를 동료 넘나다니면서 밥도 먹고 막 술도 아, 먹고 하면서 서로 알죠. 저 법안을 왜 했는지. 네. 그다음에 사실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이 아닌 이상 예. 아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제가 통과시킨 법 중에 재미있는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 네. 시세 조정을 했을 때 예. 그 부당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을 벌금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검찰의 금융위에서 금감이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매겨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냐? 벌금을 산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한 번도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시세 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형법에 있는 걸 원용을 했는데 예. 이 도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도박에 사용된 금원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음.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세 조정의 경우에 시세 조정에 사용된 계좌에 드나든 돈 전액으로 몰수할 수 있다. 법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하다가 제가 이제 그게 적용되는 게 도박하고 마약 이런 데서 하거든요. 시세 조정은 그런 성격이다. 범죄니까 범죄에 사용된 칼을 압수하듯이 예, 그게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계좌에 들어간 돈을 압수한다. 그게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통과가 됐어요, 예. 그거는? 통과됐고 발의가 됐습니다. 아하. 앞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 거 하면. 시세 아직 사례는 안 나왔죠. 시세 조정에서 전부 다 몰수한 사례 아직은 안 나왔죠. 나왔고 그것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 조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환영을 했었고요. 세금 많이 거치겠네. 몰수해서 뭐 이런 거. 중간중간에 돈을 인출하기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용된 인출권 인출한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포함하죠.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그게 자금이 쌓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불공정 방어를 해주는 다른 장치를 할 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 쓸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연못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안 사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네. 그 은행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외화를 뭐 몇 번 나누긴 여러 번 나눠서 보내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빼가더라. 수조 원의 외화가 밖으로 나갔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검사하니까 들켰고 그게 거의 추정 내지는 확신에 가까운 건 해외에서 비트코인 사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팔고 판돈 해외로 보내고 다시 돌려고 또 판돈 해외로 보내고 판돈 해외로 보내고 이거 다 더하니까 7조 원이더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예. 이거를 못 막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게 생각해야 바로 되죠? 은행의 이제 자금 세탁 방지와 네. 내부 통제의 기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어느 지점에서 제가 지점장일 때라면 한 1,000억 정도를 누가 송금을 하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불러서 이거 왜 그러는지 네. 무슨 돈인지. 예. 예. 그걸 안 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참 재밌었는데 얼마 전에 정무위가 있었습니다. 정무위 있을 때 이복현 원장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금감원장? 예. 예. 그림을 보시면 사실 뭐 아까 말했듯이 김치코인의 비트코인 때문에 가상자산 프리미엄이 이거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사고 홍콩에다 팔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그때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은 저거 외환거래법 체크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이복현 원장이 그거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그런 걸 체크해보라고 공문을 보내고 보고를 받았어야 되지 않냐. 받은 적이 있냐 했더니 그날 답을 잘못하셨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했더니 그 다음날 금감원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2018년에 은행을 모아서 보고하라고 한 적은 있다. 했다. 옛날 원장님이 있는데 그 결과는 받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보면
금감원도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딱 보면 저 무위험 아비트리지가 발생할 수가 있구나. 네. 그러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주기적으로 보고해달라. 어허.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몇 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 은행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한 거고 내부 통제 기능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그 금감원에서 심각하게 내부 통제 예. 기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무슨 입법으로 입법 보완할 건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보면 내부 통제 위반에 대해서 예. 뭐 지금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회장님들 소송이 있는데 네. 현재 2심까지인데 두 개의 소송이 정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내부 통제 기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그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 예. 근데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 은행장이나 이런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아. 징계할 수 없다. 음. 그래서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좀 엇갈려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금감원에서 그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나와야 자신들이 명확하게 징계할 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그 징계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으면 내부 통제 기능에 대한 그 정의하고 의무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법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판결이 엇갈린 건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통제를 예를 들면 은행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부 통제 위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책임이 있는 거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했는데 내부 통제 위원들이 잘 못 봤다 하는 건 되게 실무적인 실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를 수시로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실제로 보면 이 테러 자금 방지법이나 이런 네.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상임위에서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거 가상자산 예를 들어 북한 간 거 아니야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 되는 순간 그 은행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들이거든요. 자금 세탁의 경우에 예를 들면 IBK 기업은행이 그 한 1,000억 정도를 미국 시장에서 벌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뉴욕에서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지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걸로 약 1,000억 가까이 벌금을 받았는데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잘 디펜스한 겁니다. 만약에 좀 더 나가면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뉴욕에서 거래하는 거 당분간 정지. 하지 마. 그러니까 외환거래가 정지되는 거니까. 정지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 기능 마비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자금 세탁 방지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재정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있을 때도 외환거래가 그 송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 스스로도 이 문제 잘못 걸리면 완전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개발하는 과정도 그렇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외화를 송금할 때 왜 송금하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했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러면 어디 서류 한번 줘보세요라고 하면 계약서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은행이 막습니까? 그 거짓말을? 그것도 패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서 했을 때 주소나 이런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KYC 노유 커스터머거든요. 예, 예. 네.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원래 이제 카카오뱅크가 기업 대출을 잘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네. 가짜 법인을 만들어 놓고 가짜 급여 병세를 쭉 해가지고 돈이 오가게 해가지고 당좌 계좌를 트거나 하는 행위가 있으면 은행 잘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엔 그 은행은 지점에서 직접 거기 가서 현장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카카오뱅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걸 제3자한테 맡기고 수수료를 줘야 될 겁니다. 예. 그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도 무역 계약 서류가 있으면 네. 예. 당연히 의문을 가져봐야죠. 우리가 예전에 그 옵티머스나 무역금융으로 했던 이거가 평상시에 거래량이 얼마가 되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거 가짜 아닐까? 의문을 가지고 실사를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몇 가지. 그 송금 수수료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실사를 나가요? 은행 직원이 외환 담당 직원이 그 실사 나가는 동안에는 다른 손님 오면 송금도 못 해주는데 케이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가지 이상한 거면 샘플로 하죠. 그러면 걸리죠. 그런데 여기서도 저희도 샘플은 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보낸 이 사람은 샘플링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조사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검사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였는지 아닌 건지 이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간 건지 그다음에 이런 돈이 뭉치로 나가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서 어디서 나간다는 게 다 했는데 그 절차들이 다 지켜졌는지 그 자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는 보완할 거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좀 몇 가지를 보고 필요하다면은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건 필요할 보입니다. 대개는 국회의원은 보통 이제 저처럼 질문하고 그죠? 그 국회의원이 막 질문 받고 그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막 하면서 답변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이 네. 되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주로 아닙니다. 질문들을 말. 제가 뭐 국감 보면 왜 TV나 보통 이 자리에 와 있잖아. 대답만 하세요. 막 하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질의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예. 답변하는 것도 질의에 포함되거든요. 네. 본회의 대정부 질문은 답변하는 게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5분 질문을 하는데 예. 답을 아주 길게 하면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예스 노만 빨리 물어보는 경우는 많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하시고 싶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 새 출발 기금 논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하실 말씀이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들었어요. 주세요. 예. 이게 어떤 이슈인지. 새 출발 기금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는 경우에 부실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 회복 절차를 좀 더 두텁게 마련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융에서 발표할 때 신용 회복 절차를 두텁게 마련하는 걸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예. 했으면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너무 패션에 끌려가지고 연끌도 뭐 해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반발이 많이 생겼죠. 논란이 많이 생겼고 이게 보면 정책의 본질의 이슈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했고 그거를 포장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본질이 왜곡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괜찮은 거는 모럴 해저드 이슈가 항상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제로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예. 만약에 리볼빙 서비스 하면 신용불량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리볼빙을 해서 그 사람 정상 행동을 하게 하면서 네. 길게 회수함에 따라서 은행도 이게 고정 여신이 안 되고요. 네. 불량 여신이 안 되고. 정상 여신을 대순 충당금을 쌓는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할 수가 있고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부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 이제 너무 빨리 발표했다는 게 문제. 빨리 좀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는 걸 쭉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고 예. 그 중에 어쩌면 뭐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본질과 꼬리가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빚탕감 해준다고 하는 대상이 진 빚이라는 게 예. 코로나 때 그것 때문에 빚진 자영업자 그게 줍니다. 그게 주고 예. 기타 등등 다른 빚들도
그것도 이제 그 빚의 성격을 봐야겠죠. 예. 그리고 그 경우도 이제 채무 재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네.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원금을 까주는 건 정말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자를 좀 줄여주고 그 사람 회복할 수 있게 네.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음. 그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코로나든 아니든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늘 경찰을 유지하고 병원을 유지하듯 늘 하는 그거는 거. 맞아. 금융에서 질병이 생긴 거니까 늘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근데 지금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그게 있고요. 있어요? 네. 예. 신용 회복 프로그램이 있고 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고 그로 인해서 소비도 줄어들고 네. 불황의 그늘이 올 상황이면 이 사람들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고 네. 두텁게 짜야 될 필요가 있죠. 예측이 되면 병원이나 경찰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앞으로 있으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미리 병상을 확충하고 그게 새 출발 기금이에요.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그럼 그건 좀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보면 정책 나름대로 정석대로 하질 않는 채 그냥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융이 더 당황을 한 거죠. 제가 그 칭찬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위원장한테 상임위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두텁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맞다고 그러면 왜 그걸 설명을 하지? 다른 걸 먼저 가져와 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만드냐. 그러니까 정책은 정석대로 하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을 모신 이유는 네. 사실은 우리 그 경제 이슈의 상당 부분이 음. 그냥 뜨겁게 끓어오르고 말 게 아니라 뭐 필요한 논란이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서 변화가 있어야죠. 네, 제도적으로 그럼요. 뭘 만들든가. 그럼요. 하여튼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어쩌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2%를 국회로 보내자 뭐 한 다음에 그냥 내가 보니까 뭐 국회로도 안 보내주고 2%가 말만 국회로 간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을 직접 불러다가 제가 가기에는 어. 좀 그러니까 계신 분들을 가끔 모셔다가 이런 거 좀 입법화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도 또 안 되고 논란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이 네. 계시면 예. 저희가 마이크도 드리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저희가 야단도 치고 사실 국회의원이 야단 맞을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4년에 한 번씩만 가끔씩 표로 심판 받지. 아, 국회의원이 매일 야단 맞습니다. 뭐 야단 맞는다고요? 예. 그건 보좌관을 선배로 쓰니까 그렇잖아요.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지난번 이번 물난리 있을 때도 네. 저희 동네도 이제 자그마한 하천 같은 게 넘고 하면 네. 네. 거기 당장 달려가서 아. 배수 챙겨보고 그다음에 어디에 뭐가 안 되면 전화 옵니다. 근데 그거는 지자체장이나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한테 전화합니까? 시도위원한테도 오지만 어. 또 어떤 거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저한테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들은 사실 법 만들고 뭐 못 만들고 하지만 뭐 약간 혼나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호통치는 것만 주로 나오니까. 아, 많이 혼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오히려 주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아. 그 눈높이에 맞춰야지 누구를 가르치고 이럴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네. 정치의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입법이 되는지도 좀 알고 네. 사실은 어떤 법이 입법되는지 아는 과정에서 그 이슈에 이런 그러니까.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입법을 설명 듣다 보면 오히려 또 그 동네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입법 활동 하시다가 자꾸 욕 먹는 거 힘들고 그러시면 한 번씩 나와서서 네. 좀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그 법안들은 보니까 다들 통과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물적 분할 많으니까, 관련한 것. 물적 분할 관련된 거라든가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거 좀 어떻게 나중에 되는지도 좀 경과를 보시고. 좀
네. 또 동료 의원 중에 입법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빨간 당 파란 당 굳이 안 가리고 아, 저희한테 네.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네. 웬만하면 그 쉽게는 출연 안 시키는데 이영우 의원님 추천이라고 하면 한 번은 네.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필요할 때 네. 네. 불러주시고 예. 네. 그다음에 뭐 특히 경제 이슈 관련해서는 네.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특히 이 프로가 말씀이 많으신데 오늘 아침 페북을 보면서도 아 무슨 뜻이구나 어,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즘 네.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 프로가. 왜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질까요?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다들 이러다가 정치하나?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우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